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월호가 이제 진상규명에서 매우 중요한, 선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진상규명에 세월호를 절단 잘라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 이 진상, 미수습자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도 중요한데 이게 잘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미수습자 시신을 이제 온전히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인데 세월호 참사의 하나의 마스터 키다. 세월호 선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고려시대 무슨 유물이 담겨 있는 어떤 보물선이 이번에 신안군에서 발굴이 됐는데 온전히 인양을 해서 박물관에 사료로 전시를 하고, 하다못해 가지고 공룡벽 따고 발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어디 흠 하나 날세라. 그렇죠. 세세하게, 그죠? 혹시 어디에 흠집에나 날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간교한 술수를 저는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수습자 수습이 정말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도 전면에 하나의 그것을 변명거리를 삼아버리는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수습자 시신이 수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쉽게 하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멍이라고 뉴스에서 볼 때는, 네. 이전에 볼 때는 그냥 쇠사슬 들어가는 한 10cm, 20cm, 커봐야 20cm 이런 구멍인 줄 알았어요. 근데 1m짜리, 1.5m짜리 이런 구멍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세월호를 이제 완전히 올릴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천안함 올릴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지금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부에 물이 다 차 있지 않습니까? 물이 상당히 원래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내고 인양하는 게 들어 올리기에 힘이 적게 걸리니까 이제 더 인양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것을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월호에 85개죠. 85개의 구멍을 다 뚫어버렸어요. 아니,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요? 아니요. 네. 전혀요? 지금 해수부는 선체 인양이 결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14년 11월 11일부로 수색이 종료되고 TF팀이 꾸려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15년도에요. 입찰 과정을 거쳐서 8월 말경부터 중순 이후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인양을 위한 그 작업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8월 말경부터 동고차도에 저희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가족들 참여하게 해달라. 해준다 그랬었어요. 그 TF 구성해가지고 할 때는, 그때 저희가 그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안 한 거죠. 약속을 어긴 거고. 참 그 세월호 생각만 하면 진짜 답답한데, 마치 이게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춰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상하이 셀베지라는 업체, 국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국내에도 전문가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 능력이 되는 업체들도 많고. 근데 대한민국 어떤 네. 나라입니까? 네. 근데
해수부에서 그러니까 상하이 세이비지라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단가거든요. 단가. 입찰이다 보니까 제일 적은 가격을 써낸 업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인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체에 쇠사슬을 걸었는데 쇠사슬이 파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선수 들기 할 때 네. 그때 찢어진 것도 있는 거죠. 그때 찢어진 게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들은 거지.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 8월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제 인양에 관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항상 저희는 후보고를 받아요.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협의라도 하자, 협의라도 하자라는 것조차도 묵살을 당했고 저희는 묵살을 당했고 다 결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일이잖아요. 오늘 무슨 작업을 해요. 그러면 어제 밤에 가족협의회 사무실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팩스 한 장 딸랑. 그럼 아침에 우리 사무관들이 나와서 그거 보고 그때 하는 거죠. 작업은 진행될 때 이제. 그렇죠.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제가 요 전 타임 때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정부의 모든 대응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다. 그럼 다 은폐한다. 네. 그러면은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금 세월호 절단을 그러니까 세월호 절단한다는 부분은 객실 부분이 있잖아요. 세월호 위에 탑 부분. 객실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객실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절단이 아니라 깎아내는 거죠. 어찌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그 작업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부모님들이 일주일씩 동고차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시의 목적이거든요. 사실 얘네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몰라요. 수중에서 벌어지니까. 그렇죠. 수중에서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단 어떤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인원이 현장으로 현장 바지로 그러니까 달리하우로 옮겨 타고 내리고 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위에서 이렇게 감시가 돼요. 그러면 추정은 약간 그러면 이제 어떤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꼭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인양문 과장님을 통해서 해수부에 확인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뭐가 들어갔다. 물론 그게 다 100%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후미 쪽에 지금 선수 들기를 해서 거기에 리프팅 빔을 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원래는 얘네들 예상은 이거였었나 봐요. 리프팅 빔을 끼면은 이게 들려 있을 줄 알았어요. 후미 쪽에 공간이 생겨서 여기 평탄 작업을 하고 후미 쪽 리프팅 빔을 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후미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깎아내고 무슨 작업을 내려앉은 건 땅이 내려앉은 건가요? 아니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땅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낄 수가 없는 거네 지금. 세월호 바닥에 밑에 받침대를 넣어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받침대를 충분히 넓은 받침대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계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좁은 쪼매난 받침대를 집어 넣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세월호가 이제 깎여버린 거죠. 그래도 무게가 배가 뒤집어지면서 후미 쪽부터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수면 위로 이렇게 배 밑부분 이렇게 떠오르는 사진 이게 선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미 쪽으로 앉았으니까 C데크나 D데크 쪽에 있던 화물이라든가 차량들 이런 것들이 다 뒤쪽으로 쏠렸을 거니까. 그러니까 뒤쪽의 무게가 그만큼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려놨는데 당연히 이게 눕지 않습니까? 이게 휘거나 안 뽀개진 게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진짜 예상을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다 시나리오인가? 그렇죠. 그거는 진짜 밝혀봐야 그럼 이제는 어떻게 올린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후미 쪽에 이 중앙 부분에 이 배가
단면을 밑에서 지금 누워 있는 옆으로 네, 좌연으로 네, 누워 있지 네. 않습니까? 보면은 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선수 쪽이고, 네. 그러니까 리프팅 빔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지금 후미 쪽 리프팅 빔을 넣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끝에 부분은 그 스크류 있는 쪽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넣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배가 선수 쪽 리프팅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후미 쪽이 내려가 앉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를 까든지 들든지 해야지 후미 쪽 리프팅 빔을 넣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작업은 지금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닌 거.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동고차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초였는데 잠수부가 들어가더라고요. 잠수부가. 그래가지고 저희 이년 부과장님 때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잠수부가 들어가는데 무슨 작업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가, 물론 이제 해수부 쪽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지만 그 결과가 어떤 그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 내지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아무런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다 준비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이번 3차 청문회 때 이념국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무게를 들면 이 하나의 와이어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니까, 무게가 있을 거니까. 근데 하나라도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지금 무게가 편중이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저희는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다시 침몰하고 그땐 정말 못 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하중값, 각 와이어에 걸리는 이 하중값 이거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 당에 가지고 있는 걸 거 없어서 못 아닙니까?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게 공개 못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중 계산 다 해가지고 그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그래야 상식 아닙니까?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천공. 처음에 요번에 34개 뚫는다고 성공한다고 그 이전에 92개 정도 네.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한 게 뭐 때문에 한 거냐면 거기다 푼톤을 집어넣으려고. 그 에어백. 에어백 그 크게 뚫린 거 거기는 그 안에다가 푼톤 에어백을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부력이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수 쪽에는 이게 기다란 그 바나나 그 보트 모양으로 된 푼톤 그 까만색인데 그 처음에 9개를 단다 그랬어요. 9개를. 근데 8개밖에 안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는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냐? 니네 이거 다 무게 계산 다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푼톤 달면서 그 몇 번의 시행착오 거쳤죠. 그래서 6번 만에 선수들기를 했으니까 하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결국엔 8개밖에 안 걸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산도 안 된 것 같고. 사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모든 초기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하는 상황으로 봐선 아니다라는 아니 판단이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계산을 안 하고 주먹국으로 한다 이런 추측도 되고 또 반대로는 계산을 다 해놓고 자꾸 구멍 뚫고 찢어내고 그리고 막판에 또 다 기대하고 있을 때 뚝 뭔가 하나 끊어져 갖고 또 영영 선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걱정까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영영 선체를 볼 수 없게 바닷속에 묻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발굴할 거니까. 언젠가 정권은 바뀌거든요. 근데 그동안 선체가 계속 훼손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세월호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주어진 기한 내에 세월호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를테면 이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 세월호를 다 샅샅이 해가지고 해야 돼요. 폐기 처분을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 내년에 대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한창 하고 있는데 그때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끄집어냈는데 그 전에 언제냐? 바로 2016년 아니냐, 그죠?
그 2016년에 그럼 진작에 끄집어내지 왜 지금 하냐? 아, 그전에는 특조위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비는 타이밍이 2016년 하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름에 특조위 중단시키고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 특조위는 중단시켜버렸고 너무 길어져 버리면 대선 전국이 시작돼 버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또 세월호에 집중을 할 거니까 그 사이 기간 바로 2016년 7월에서 12월까지 지금 해결하자. 이러는 거냐 지금 이거. 근데 아까 아버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잠깐 사서에서 그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네. 지금 상황이면.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반도 내 태풍이 아직 진입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한반도 같은 경우는 가을 태풍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10월. 이때 만약에 단 한 개라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리프팅 빔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바닷속에 그대로 있겠느냐 그거죠. 그리고 아직 이 후미 쪽도 작업이 원래는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고 그 또 이 세월호를 들어 올릴 크레인 12,000톤급의 그 크레인이 중국에서 이미 준비가 됐고 걔가 또 현장까지 오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릴 테고 그런 걸 다 했을 때 해수부에서는 9월까지 인양 완료한다. 선체 인양해서 신항까지 갖다 놓는 거 다 완료한다. 그런 얘기 하지 9월 않습니까? 중에. 네, 9월까지. 네. 근데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벌써 6일인데. 그리고 들어 올려서 세월호를 싣고 갈 그 도크, 플로팅 도크. 이거조차도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아, 그럼 지금은 사실 특조위 문제도 그러고 특검 문제도 그런데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난관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고 그럼 이러면 지금 가족협의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무슨 정리된 입장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아직 뭐 새로운 어떤 입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계속 얘기해온 거고 요구해온 거고 공개하라 이거죠. 100%다 공개하고 가족이 같이 협의할 수. 그러니까 가족하고 협의를 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또 가족이 상주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전부 지금 인양 후에는 그 세월호 선체의 운명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해수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 정리 용역 이미 그 결정됐잖아요, 업체. 아직 계약은 하나 못 하고 있죠. 못 하죠. 아니 아직 후미도 못 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아직 이 세월호를 들기 위한 인양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이 50%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정리 용역까지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의심스럽고 거기도 내부적으로 또 좀 짜고 고스도 친 정리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월호를 해체해서 정리하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객실 부분 네. 해체해서 그걸 이제 직립으로 바로 세워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각종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그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방역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런 내용들 그 미수습자를 찾는 그 역할까지. 그 역할까지 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선체 정리 용역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언제 하냐 이거죠. 그럼 그 부분은 가족협의회에서는 지금 객실을 분리하는 문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당연히. 예. 해수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안전. 어떤 안전? 그 객실 내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색을 하고 하려면은 이게 위험하다 이거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거는 배가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고. 그걸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배가 이렇게 자연으로 쓰러져 있는데 객실이든 그 안쪽에 데크든 지금 모든 화물이나 짐들 또 유품들 뭐 이런 모든 잡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자연 쪽, 후미 쪽으로 쏠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면 이게 다 쓸려 내려가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안에 있을 그 우리 미수습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물속에서는 물의 저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게 둔해요, 느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은데 지상에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면 와르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희도 확인해 봤지만 선체는 이미 그 안에 외벽은 이미 다 삭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성 보장을 못 해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객실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추가로 뭐 계단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 통로를 만든다든가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굳이 이거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세우려면은 오히려 더 무리하고 세울 생각이었으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세월호 전체를 세워야죠 똑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인양을 해야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인양 문제에서도 또 이런 난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해수부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거나 그럴 때 받는 느낌이 그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되는 이유가 미수습자예요. 미수습자. 그러니까 미수습자를 항상 앞에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저희도 그 부분은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인데 우리 지금 구호 중에 아직도 배 안에 세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물론 온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부모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뼈 조각이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냐 지상에서 세워가지고 그게 맞는 방법이냐. 아, 참 난감하네요. 이게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게 미수습자라는 이제 이유나 근거가 이게 진심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 정황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용한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지금. 그 사람 해수부 그 직원들도 담당자들도 사람이니까 일말에 사람의 마음 그런 감정 사람이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어야죠. 근데 믿고 싶은데 이게 직원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구조나 이 그렇죠. 정황들이 아니니까 이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어디서 내려오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직원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들 지금 이 구조에서 그게 양심이 적용될 수 있을까? 네.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개입하는지는 알 수 없고 정부가 하나하나 다 개입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다 개입하겠어요? 아니 다 어깨에 쥐고 계시니까. 아 5천만의 안위를? 그걸 직접 얘기하시니까. 어느 분은 거기다 그 댓글을 올리셨더라고. 나는 빼주라고. 5천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올라타서 지금 밟아버리자. 저는 그래서 댓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저희는 사실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조위 이런 거는 좀 자세히 관심 가지고 정치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인양 문제는 이게 막 뭐 방금 저희 방송하면서도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참 전 14년에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원인 세월호의 진실 책 나오고 곽 박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곽 박사님한테도 참 전문 영역으로 연구를 하셨지만 가족분들이 그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자료들 다 막 저는 가족분들이 발언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영역 이미 박사가 다 전문가 수준이 돼 있죠. 그리고 아까도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또 참 저는 세발의 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 보면 또 느껴지는 사실 것 같습니다. 다 뭐 진님도 마찬가지고 곽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세월호를 위해서 싸우고 왜 저 선체를 인양해야 되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딱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아버님들 어머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아 그래서 반성이 약간 됐습니다. 아 요거만 여기서 일하니까 요것만 알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배워야 될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이게 또 아버님들만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희도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건데 돈고차도 아빠 맹고수도 조수간만이라든가 그러니까 언제 아까 태풍 얘기하실 때도 아 날씨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알아야 싸운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 세월호 이제 목표는 이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좀 이런 뭐 시나리오 이런 전망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이 볼 때는 세월호 진상 규명 어떻게 세월호 진상 규명은 반드시 된다, 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수많은 그 의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정권 때 엄청나게 많은 의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정부로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감추는 사람이 범인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구호가 그렇게 있더라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근데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유통기한 끝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요즘 방부제 치던데 연장하려고. 네. 전임 대통령이 왜 지금 또 나서시죠?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유통기한 지난 불량식품을 유통시키려고? 결국에는 정권 교체 아니냐. 네.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정부.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저는 뭐 지금의 야3당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되면 차기 다음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세월호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가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세월호를 은폐하고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지금 청와대부터 시작해 청와대 홍보수부터 시작해서 국가정보원에 지금 개입하지 해수부까지 해가지고 개입하지 않는 정부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런 이 민낯 공작들이 하나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투쟁의 하나의 제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은 반드시 된다. 그리고 실제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 번씩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국가정보원은 아마 좀 골 때릴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죠. 세월호 농성장이 지금 광화문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죠? 국가정보원장이 뭐 청와대 대통령 아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화문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보이는 거예요. 세월호 농성장이. 그러면 우리도 국가정보원이 그죠? 정말로 저 악의 본산이고 저게 그 아까운 국민 세금을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생각 들지만 국정원 애들도 지나가다가 세월호 농성장 보면 저 골 때릴 거예요 진짜. 아우 저거 우한 떡거리 저거 아니 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대통령은 보겠죠. 나올 때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게 되면 국정원이 그동안 벌여왔던 이런 내용들이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거나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권 교체. 그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정원을 막아내야 되네요. 또. 지금 세월호 농성장이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금 막아내고 계시다니까요. 이번에 사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서 개입한 정황으로 재판들이 다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 범위와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주요 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 유죄로 밝혀졌고 형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국정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양호 공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국가기관에 좀
더 힘있게 개입한 공무기관들이잖아요. 국정원, 경찰 이런 사람들 퇴직한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 기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국정원의 양호공제가 세월호의 쓰레기통 위치까지 관리하고 자판기 수익금까지 관리하고 인원 휴가 직원들 휴가 청해진 해운 직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이 휴가까지 했다는 게 다 자료가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청와대에 누가 됐건 아니면 국정원에 누가 됐건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야 덮자라고 판단할 때 덮자라고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그 세월호의 쓰레기통의 위치를 양우공제가 결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다 까발려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 못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미래로 한번 돌려놓고 보면 이제는 국정원 애들도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또 뭐 하나 또 필요한가? 뭐 좀 휴전선에 좀 총선이 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월호 농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야 이러다가 장난치다가 정권 연장하려고 장난치다가 잘못되면 작살난다 이제. 이제 그런 심정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진상규명에서 지금 당장 좀 제일 필요하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좀 단편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특조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살려내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은 특별법 개정 꼭 필요한 거고 특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조위 부활도 아닙니다. 이게 하지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제가 좀 실언을 했네요. 네. 너무 정말. 네. 그만큼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또 저 세월호 꼭 반드시 온전히 인양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우리 9분의 미수습자 꼭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품으로 보내드려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표면상으로 보이는 건 그겁니다. 그거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가족분들 모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1번 바람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처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쯤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리생계 분과장이셨던 최성호 성호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광주 5.18 재단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어머님들도 뵙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 그리 즐긴 놈이 이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유경군 집행위원장께서도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3차 청문회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목숨 버릴 각오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아있는 자식들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아픈 현실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건강 얘기하시니까 작년에 진상규명 분과장님이랑 무슨 행사에서 매일 소주를 지금은 많이 못 먹어요. 그때 너무 이걸 아버님 참으세요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자제하세요 술을 그 말이 나올 수가 그게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자꾸 그러시면 이게 싸움은 둘째치고라도 건강히 버텨내실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뭐 아버님도 이제 이 같이 촛불 들어주고 같이 리본 매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힘이 된다 그러셨는데 이분들한테는 또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건강에 또 힘을 주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단식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또 그게 저희한테는 건강하신 게 사실 더 힘이니까 앞에서 같이 갑시다 싸웁시다 소리 질러 주시고 이런 게 더 큰 힘이니까. 그렇죠. 네.
뭐 특검도 해야 되고 특조위도 운영이 돼야 되고 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온전한 인양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이길 때까지 건강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네. 건강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다 풀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 또 하늘에 있는 별들도 더 반짝거리고. 네. 네. 곽 박사님 아까 뭐 정경묘체도 얘기하시고 진상 가능성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 저는 실제로 세월호 진상 규명,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 규명이 뭐 내년이면 된다. 뭐 정권교체 되면 바로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지난 여러 과거사들 보더라도 이게 뭐 정권 딱 교체됐다고 바로 딱 뭐가 이제 진상이 규명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된다는 거고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가족분들이 진상이 규명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모여서 그 상황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아버님이랑 잠깐 밖에서 뵐 때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정권 교체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참 바라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299명. 299명이죠. 그냥 299명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정치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빠른 길 아닌가? 제일 확실한 길 아닌가? 이게 정치라는 게 뭐 국회의원 자리 정치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거고 살육의 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월호 같은 이런 일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의 이 과정에서 밝혀진 이런 부조리한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어머님 아버님들의 궁극적인 목표시잖아요. 그 직접 하시면 어떨까 막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냥 드린 말씀인데 뭐 가족협의회 뭐 아까 계획은 사실 말씀하신 거죠. 뭐 특검, 특조위 이제 온전한 인양 이런 문제인 거고 그래서 아버님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도 뭐 특별한 뭐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가족협의회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싸울 거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협의회 내에서는 또 가족협의회 내 그러니까 저희 그 아이들을 위한 저희는 추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 지금 3군데로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네. 녀석들 한 곳에 다시 또 다 모아야 되고 네. 그 문제도 지금 열심히 그 추모 담당하시는 분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논의가 좀 진척이 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협의체 구성되고 네. 그거 지금 고상한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 위치 그곳에 저희 아이들의 그 쉼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 교실 네네. 그 문제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싸우고 확인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가족협의회 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그런 뭐 계획까지는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가족분들 뿐만이 아니고 또 세월호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그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죠. 네. 오래 사셔야지 그거 네. 결과를 보시죠. 네. 그죠? 저희도 건강하고. 예. 네, 저는 오늘 이제 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진짜 별이 된 게 맞다. 지금 2년 거의 6개월 지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별이 돼서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별이 돼서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또 계속 용기를 내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었다면 사실 너무 막막한 거잖아요. 이 정부를 상대해서 뭔가 싸우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싸움이 돼버리고 모든 게 사방이 다 벽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걸 다 넘어서 어찌됐든 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아까 또 제가 들으면서 우리 건우 1살 동생이 있대요. 정우라고. 네. 정우가 건우 목까지 너무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3학년이죠. 네. 그래도 잘 자라겠죠.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이게 또 정우가 나갈 사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거니까. 너무 잘 비단 저희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네. 저는 미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이게 간담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가슴 벅찰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대학생 물론 이제 학생은 아니지만 20대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할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차요. 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2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 왜냐면 아프죠. 예. 딱 그 또래면 건우 생각 나실 테고 막 그래갖고 더 막 가슴이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너무 희망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뻐하시고 그 어머니들 정말 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저희들이 인사하면 그냥 예 하다가 젊은 사람들 오면 뭐 천막에 계시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고 막 포옹하고 안아주시고 내 자식이 온 것 같은 네. 내 아들이 내 딸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예. 뭐 먹는 거 뭐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막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또 저희가 또 우리 별이 된 아이들 부끄럽지 않게 그런 힘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하니